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주식을 할 때 우리는 1월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는 다음 해에는요, 미국 주식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기준금리가 중간 선거 전까지는 높아졌다가 그 후에 다시 내려가거나 횡보하는 패턴이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요. 왠지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국입니다. 제가 이제 그 1월에 3%에 가가지고 그 2023년에 장애오를 확률이 90%가 넘는다 해가지고 그때 욕도 맞고 쟤 맞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내용이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제 그 11월 4월 얘기도 이제 많이 했고요. 이건 이제 뭐냐 하면은 그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는 다음 해에는요, 미국 주식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강력한 지표입니다.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대충 이슈는 이제 이건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새로 들어오면요, 그럼 새로 들어오면 그분이 뭔가 많이 바꾸기 싶어 하시잖아요. 뭔가 바꾸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간 선거가 오면은 대통령이 실망한 사람들이 야당을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보통 미국 의회는 이제 야당이 장악하고 이제 대통령은 여당이 장악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 후에는 대통령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거를 시장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변화가 없고 예측 가능한 거를 시장이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이제 그 레임덕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좋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으면은 2년 후에 대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선 때는 미국 국민들이 해피해야지만 다시 여당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중간 선거 후에는 경제 정책이나 이런 금융 정책이 투자자한테 좋게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당장 대선 전에 미국 국민들이 해피하고 돈이 많고 펑펑 써야지만, 근데 그래야지 이제 행복해가지고 여당을 다시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소위 돈을 푸는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 요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중간 선거 후에 미국에서 주식이 떨어진 해가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증거가 하나 있었고요. 이제 특히 중간 선거 다음에 상반기에 주식이 떨어진 게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냐면은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입니다. 매번 그런 거는 아니지만 기준금리가 중간 선거 전까지는 높아졌다가 그 후에 다시 내려가거나 횡보하는 패턴이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요. 왠지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2년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금리를 빡세게 올렸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23년에는 미국이 언제까지 갈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뭐 미친 듯이 뭐 8%, 10%, 12% 갈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리가 횡보를 하든지 연말에는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식시장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주식을 할 때 우리는 1월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1월에 주식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해 주식이 오를 확률이 8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월에 수익이 엄청 좋았는데 나중에 뒤집어지는 게 한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은 올해가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라고 제가 말을 많이 하고 다녔죠. 결론적으로 1월에 주식시장이 오르면은 전체에 오를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박세익 대표님의 아드님의 환율 전략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은 $1 환율이 1250원 위로 갔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1250원을 위에서,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돌파할 때 들어가면 타이밍이 아주 죽인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환율이 1250원 이상으로 갔다는 거는 뭔가 세계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작년에도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코로나 휴유증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금리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다시 세상이 정상화된다라는 게 이제 다시 환율이 1250원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데 이제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게 1월 13일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다음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큰 화두였는데 그게 석 달 연속으로 꺾인 달이 보통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이제 이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싸고요. 지금 PBR가 0.9 정도 된다. 이런 것도 도움이 좀 많이 됐고요. 한 분기에 미국 주식이 15% 이상 빠지면은 한 반년이나 1년 후에 와보니까 늘 주식시장이 올라 있더라. 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좋은 통계였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러니까 제가 저를 직접 반박하는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경기 침체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거는 제가 살짝 이제 걱정을 덜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보통 주식시장이 경제를 6에서 9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에 바닥을 찍었다는 거는 이제 올해 2분기, 3분기에 실물 경제
경제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작년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 그러니까 금리가 갑자기 10배 올랐어요. 미국에서 0.5에서 이제 5%로 갔는데 올해는 절대로 다시 10배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5%에서 50%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봤자 뭐 6%, 7% 여기서 이제 끝날 건데 그러면 결국 금리가 경기에 주는 충격파는 이제 작년보다 훨씬 더 적을 것이다라는 게 제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후에 그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또 제가 직접 데이터를 갖다 살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늘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주식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후에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 침체랑 장단기 금리 역전이랑 금리 인상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 구간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은 구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보다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초고수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3월 중순 야 팔아라 조심해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저한테 이제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확률을 90%에서 그 밑으로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는 굳이 말씀드리면 7, 80%라고 보는데 70% 정도 가까이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또 이제 말을 하고 다니고요. 그 이유는 아마 그것 때문이죠. SVB 뱅크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불안한 게 사실 우리가 이제 뭐냐 하면은 저는 솔직히 SVB 자체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가 않는데 우리가 이제 2007년 금융위기를 한번 보면은 좀 작은 은행들이 망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한테 넘어가가지고 큰 놈이 터지면서 이제 와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근데 이게 이렇거든요. 절대로 금융기관은 여러분 우리 은행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빨랑 가서 예금 빼가세요. 우리 조만간 망합니다. 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망하기 바로 전날까지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괜찮아 하고 다니거든요. 정부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융 시스템이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빨리 예금을 가져가시고 파이팅 하진 않거든요. 정부가. 참고로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IMF 전날까지도 아마 그만했을 거예요. 우리는 외환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했을 거면서 근데 오늘 보니까 외환이 다 비었네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는 이제 금융기관과 정부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이제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초고수들은 뭐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반영이 되면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야 얘들아 일단 지금 팔고 지켜보거라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90% 미만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젠장.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목표를 세우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회사에 가면은 이제 그 회사 MBO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매출 얼마나 따와라, 뭐 얼마의 순이익을 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보통 그러면 사람들이 1월에 그 MBO를 받아볼 때는 크게 울면서 12월 말까지 다 어떻게 해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꾸역꾸역 해가지고 다 지표를 어떻게 맞춰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본인 자신의 MBO가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연말까지 얼마를 벌어내야 되는가, 얼마를 저축해야 되는가, 이거를 다 얼추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목표를 안 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낙원 계산기라는 거를 쳐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1년에 1,200만 원을 저축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예를 들면 8%로 불리면은 그리고 이거를 20년 동안 내가 한다고 하면 20년 후에 내가 돈이 얼마가 되어 있고 그거 가지고 매월 얼마를 지출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쳐보면은 본인의 목표가 나옵니다. 네, 근데 제가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니까 그 대부분 직장인들은 연봉이 8에서 14%를 유지를 하면서 10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으면은 보통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그래서 파이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다른 기자분이 이제 비슷한 책을 쓰셨는데 그분도 이제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네가 경제적 자유를 결심한 다음에 실제로 도달할 때까지 몇 년 걸렸냐 하니까 7년이 평균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경제적 자유는 이제 내 자산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자랑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농담으로 부자는 내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게 부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제가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내 연 지출의 한 25배, 30배 정도 내 수중에 자산이 있으면은 그걸로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그 자산을 까먹지 않고 그 자산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걸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비콘트 이제 그거 안 되는 거고요. 이 콘트로 넘어오세요. 이제 콘트가 돈이 되는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재미있게 비콘트로 돈을 잃을래 아니면 재미없게 콘트로 돈을 벌래라고 하면 여러분이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월부터 10월까지 주식시장은 거의 늘 안 좋고요. 거기서 죽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도 투자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퀀트 투자는 그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유는 조금 전에 영상에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